네, 지금까지 세 분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패널 토론으로 이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세 분의 의견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자 세 분 이제 주제 발표 세 분께 각자 드리는 질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 분께 공통적으로 조금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상 불확실성의 시대,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포럼 주제인 거잖아요. 요것과 연결을 시켜서 발표하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사실 부각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포럼을 듣고 계시는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주제, 예를 들자면 거시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여기서 리스크 관리, 우리가 특히 좀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 관리의 영역 내지는 리스크 관리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거시경제 측면, 그리고 기업 자금 조달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에서 제일 큰 리스크는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성장에 대한 반응 함수로 이제 통화 정책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는 뭐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금리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금리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 금리 간의 괴리는 뭐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시계를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중기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호라이즌 내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이는 장기 호라이즌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지금 쉽게 가져갈 수 있고요. 단기적인 경우에는 뭐 지금 통화정책 당국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실물 경제를 보면서 상황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로직이나 논리를 우리가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시장에서는 우리가 정책 당국자들의 그 의사결정을 전망을 하고 또 판단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의 로직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1월 달에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이 동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뭐 이유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어쩌면 경기가 우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에 대한 뭐 4분기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이제 뭐 둔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디에 웨이트를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는 것이 경제나 아니면 시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성장성이나 장기 전망을 좀 어둡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글로벌 경제 자체의 특성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고령화의 최첨단이 있는 것이 또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총 인구가 30년대 초반부터 감소를 한다고 치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매우 낮은 0.7% 이하의 출생률 하에서 우리 경제는 앞으로 15년간은 그냥 자동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령화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어떤 경기 순환을 고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 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되게 고민을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에 따른 아니면 뭐 환율 변동에 따른 통화 정책의 대응이나 아니면 재정 준칙에 따른 재정 정책의 어떤 건전함, 긴축 정도를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단기 정책보다도 중장기적으로 향후에 우리 세대들이 살아갈 한국 경제를 좀 잘 건설하는 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잘 전달되고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다 다 전파한다고 하면 이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서 기업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대전제는 과거 IMF 이후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든지 대내외적 불확실성 및 극심한 이제 불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를 야기시켰던 외부 이벤트에 대해서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에 이에 대처하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저희가 가시적으로 느끼기에도 훨씬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서 아마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이 세 가지 그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의 구비책에 대해서 이미 모든 대기업들이 인지하시고 심지어는 액션으로 준비하고 기반영되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현재의 그 불확실성에 있어서 기업의 내부 유동성 강화 측면인데요. 평상시보다 현 시점에서 아마도 물론 이제 장 박사님께서 이제 아까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정책금리 기조의 인하를 조금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도 이제 현장에서 당장 연초부터 새해를 맞이하셔야 할 기업의 재무관리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금리에 적응하는 뉴노멀의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그 내부의 현금 보유량 즉 캐시 쿠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이 확보에 상당한 주력을 조금 가져가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크레딧 스토리와 에쿼티 스토리의 이제 상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까지는 당분간은 기업의 안정적인 그 대외 신인도 확보 그리고 다양한 자금 루트의 조달선 확보 차원에서 크레딧 스토리 쪽에 훨씬 더 좀 많은 비중을 기울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 차원에서 보다 견실한 크레딧 스토리 그리고 크레딧 IR의 를 통해 아마 시장 참여자들과 상당히 많은 폭넓은 이 저변에 대한 저희 내부 크레딧에 대한 그런 안정성과 신뢰에 대한 그런 그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시는 노력을 좀 당부해 나가면서 아울러 스트롱 밸런스시트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심이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스트롱 밸런스시트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상당히 활발한 크레딧 IR 활동을 펼치시면서 세 번째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조금 무모하니 뭐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필수 불가결한 요인 이외에 시너지가 다소 빈약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에스크 비드 프라이스가 좀 넓어서 M&A로서의 그 추가 시너지 창출 내지는 그 가격에 있어서 레셔널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이런 적극적인 투자 활동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PF 리스크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부동산 PF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게 일시에 응축돼서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지금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 금융 당국에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특히 만기 재연장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 사례를 보면 2010년도 때 PF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지급 보증을 썼던 건설사들의 우발 채무 부분이
지금처럼 계속 만기 연장을 해오다가 이제 어떤 인계 시점에 도달하면서 은행 포함한 금융권들이 이제 그 우발 채무를 그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던 시공사에 대해서 이제 그 개별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차원을 안 시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화이나 그 EOD를 시키고 이러면서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그때 뭐 화이나 워크아웃이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도 말씀드린 대로 뭐 모든 사업장이 대부분 연장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서 제가 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시점에 몰려서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지금 이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랬을 때 순차적으로 조금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 뭐 시기적으로든 뭐 그 업체적으로든 조금 분산시켜서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태로 갔을 때는 내년 특정 시점에 몰려서 발생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도 조금 더 지금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선제적으로 조금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분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리스크 관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재철 본부장님께서는 단기적인 접근 그리고 장기적인 접근,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영현 본부장님께서는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구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청중 여러분들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강철구 본부장님께 한번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은데 발표 과정에서 이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체율이 4.6%까지 올라갔다. 그다음에 캐피탈은 3.89%, 증권 같은 경우에는 2.17%까지 지금 이제 연체율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체율이 증가했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 부도로 이어지게 될 확률, 가능성 정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 시나리오 분석을 1, 2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셨는데 거기에 부도율을 실질적으로 가정을 해주셨잖아요. 예. 여러 가지 부도율 가정 중에 현실적으로 이 정도가 실현될 가능성이 이제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부도율 수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부도가 발생했을 때 추정 손실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의 추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개략적으로라도 의견을 밝혀주시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타나는 연체율 부분에서 뭐 지금 높게는 한 5% 근처까지 가고 좀 낮은 업종은 뭐 3%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어나는 연체되는 사업장 이제 연체율이 5%란 얘기는 잔액 기준으로 5%란 얘기인데 지금 뒤에 저희가 추정했던 추정에서의 뭐 시나리오 1이나 2 같은 경우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다양한 업권별로 보고서가 나가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발표했던 시나리오 2보다 조금 더 이제 가혹한 가정으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연체율보다는 훨씬 부실화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정에서의 그 이제 부실 발생 가능성은 그 뭐 퍼센테지로 딱 뭐 이게 다를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업권별로 리스크 수준에 대해서 지금 다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계속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업권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저축은행하고
그 캐피탈 쪽하고 증권 쪽은 차이가 상당 부분 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몇 프로라고 단정적으로 좀 그 가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현재 연체율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그 부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부동산 PF가 지금 100조가 예, 넘어가는 100조, 거, 예. 100조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최대 추정 손실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그 아까 120조 정도 되고 그 130조 정도 되고 증권 우발채무까지 합쳤을 때 15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 한 80조 정도는 은행하고 보험 쪽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컨선하는 세 개 업종의 그 이제 우발채무 그러니까 전체 PF 익스포저는 한 60조 정도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 뒤에 그 가정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손실 된다라고 했을 때에 아까 뭐 8%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증권에 제가 기억하기로 자기 자본 전체 규모가 한 70조 80조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단순 저희가 계산했을 때 뭐 5%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한 3조 정도는 어느 정도 가혹한 가정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 캐피탈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캐피탈 같은 경우는 한 30조에서 40조 사이거든요. 거기서 한 10% 정도 되면은 이제 업권별로는 지금 증권과 캐피탈이 그 PX 익스포 자체가 25조에서 27조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는 한 3조 내외 정도가 조금 그 이제 궁극적으로 한 지금부터 부실화가 진행돼서 한 2년 이상 경과됐을 때 발생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일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부실화돼서 장부에 반영되는 부분이 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2년 이상 걸쳐서 반영되고 손실 반영되기 때문에 충격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뭐 시나리오별로 조금 그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한 증권 캐피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조 내외 규모에서 한 3조 내외 정도라고 조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3조 내외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예. 조금 이제 이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조라는 규모가 전체 부동산 PF 사이즈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예를 들어 이제 이 정도까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집중되지만 않는다면 그 충격은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지금 이제 기업 금융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기업들은 부채 쪽으로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증권을 통한 조달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당연히 부채 쪽의 조달이 훨씬 더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장의 관심은 또 이 지분증권, 특히 IPO를 통한 자본 조달에도 관심이 상당히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4년 IPO에 대한 전망 그리고 관심을 가질 만한 후보군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예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의견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 우선 부채 자본 시장 쪽 규모부터 한번 추산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대략 만기도래 채권 현황만 봤을 때 여전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이트 본드 다 합쳐서 대략 한 150조 정도 규모가 추산되고 있고요. 이는 최근 한 5년 사이에 역대 기준으로 또 상당히 조금 가장 높은 수준의 만기도래 현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내년도 어떻게 그 리파이낸싱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 면밀히 저희가 좀 이 격변하는 혼란기 틈에서 이 부분을 좀 잘 모니터링 해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IPO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도 뭐 작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여타 그 시장에서 큰 관심을 이끈 IPO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대기업
발발 IPO가 하반기 윈도우의 그런 한산함을 틈타서 몇 군데가 이제 시장에 출회가 됐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현재 또 공모를 준비하고 계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등등의 어떤 성장 소재 섹터 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히든 챔피언들이 지속적으로 IPO 시장에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대비전을 치르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내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정책금리 그리고 대외 변수 여러 가지 그 변동성에 대해서 단언코자 말씀은 좀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금년도와 유사한 방향성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로보트 AI 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높은 관심으로 IPO 시장에 데뷔를 했고 며칠 전에 이제 서울보증보험 북밸류 어프로치로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존의 투자 매력도로서 에쿼티 스토리로 이제 다가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현재 매크로 컨디션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상장을 철회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전반적인 거시 요건들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양극 간의 그 온도 차가 상당히 좀 심하게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수익성 높고 이제 성장성 높은 스토리의 기업들은 금리 인상 완화 기조에 발맞추어서 아마 미래 성장 수익률을 할인하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금리가 조금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기조하에 상당히 올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금 성장성 수익 높은 기업들의 IPO 니즈가 지금 촉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보증보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존에 이제 현 시점에서 아마도 좀 경기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에 이제 편입된 이제 섹터는 여전히 IPO를 통한 그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회사채 시장도 그렇고 IPO 시장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 확대되는 그런 가능성들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은 올해보다 더 뚜렷하게 진행될 가능성 정도를 언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철 본부장님께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제 내용에서 이제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생겼던 것이 금융위기 이제 향후 한 5년 정도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기업들의 그 환경들을 살펴보면 금융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높은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률은 금융 비용보다 오히려 더 낮게 형성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을 조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러한 높은 금융 비용을 버텨내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융 위기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 위기의 형태로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내지는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좋은 점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닥쳐올 그 환경을 보면 고금리가 불가피할 것이고 고금리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과 관련돼 가지고 가게나 기업이 다 어려울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뭐 가계 부채 문제도 그렇고 기업 부채 문제도 그렇고 기업의 영업 이익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매조하는 것이 측정하는 것이 명목이거든요. 명목 이익률이랑 명목 뭐 소득 증가율 또 명목 부채 증가율.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금리나 이러한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전망을 보면 성장세 자체는 둔화되지만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명목 금액이나 명목 이익이나 이러한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금리 자체가 이제 높기 때문에 부담은 상당히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책 면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로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인플레이션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와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새로운 매크로 환경 내에서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타겟을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아까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실 때 선제적인 구조 조정과 뭐 취사 선택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크로 전체를 봤을 때 이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보면 인더스트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계 기업이나 한계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보다 더 생산성이 높고 이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례로 많은 나라들이 자국에 지금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거나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앞으로의 그런 어떤 산업의 그 방향은 민간과 정부가 같이 산업을 키우는 산업 정책 쪽으로 다시 과거에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금융 위기가 아니라 기업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응, 특히 이제 산업의 구조조정, 바텀업 방식의 구조조정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자본시장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각각의 영역에서 내년도 매크로 경제 그리고 기업 자금 조달 그리고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 의견들을 심도 있게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드려봄으로써 세 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장에 관련된 견해,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견해들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자리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들으시는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 분의 발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하셔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나의 리스크 그리고 우리 기업의 리스크, 우리 사회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2023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더벨의 성화용 대표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2023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